아버님, 밥 드세요. 어차피 여기서 못 나가실 거니까 천천히 드세요. 며느리가 곰팡이 핀 김밥을 플라스틱 접시에 던지듯 놓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하방 창문은 못으로 막혀 있고 문에는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어요. 70대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벽을 더듬으며 간신히 물었습니다. 수진아, 나 언제 나갈 수 있니? 그러자 며느리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나가시려면요. 후견인 서류에 도장 찍으시면 되죠. 그럼 요양원 보내드릴게요. 아, 그 전에 건물명의 이전 서류도 같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어요. 그럼 여기서 계속 사세요. 누가 찾으러 올 것 같으세요? 아들도, 손주들도 다 제 편인데? 찰컹. 문이 잠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어떻게 자기 집에서 자기 가족한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는 걸까요? 끝까지 들으시면 정말 치가 떨리면서도 마지막엔 속이 뚫리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대 중간에 나가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고요. 이야기는 4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주인공 철수 씨는 72살 평생 교장 선생님으로 일하시면서 강남에 5층짜리 건물을 하나 장만하신 분이에요. 월세만 해도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게 들어오는 누가 봐도 성공한 노년이었죠. 외아들 준호는 대기업 부장이고 손주들도 명문대 다니고 겉으로 보기엔 정말 완벽한 가족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엔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저녁엔 손주들 공부 봐주는 게 일상이었어요. 정정하고 말도 또렷하고 건강검진에서도 이상 없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며느리 수진 씨의 태도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사소한 거였습니다. 아버님, 오늘 아침 뭐 드셨어요? 응, 나 미역국 먹었는데. 에이, 아버님, 오늘 아침은 된장찌개였잖아요. 벌써 잊으셨어요? 철수 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분명 미역국이었는데. 하지만 수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남편 준호를 쳐다봤어요. 여보, 아버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신 것 같아.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어때? 준호는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이 드시면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철수 씨는 확신했어요. 분명 미역국이었다고. 그런데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됐습니다. 며칠 뒤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버님, 어제 손주 학원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20만 원. 응? 나 그런 말 안 했는데? 아버님 분명히 하셨어요. 제가 어제 여쭤봤을 때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철수 씨는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정말 그런 대화를 한 기억이 없었어요. 아니야, 나 그런 말 안 했어. 그러자 수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기억 안 나세요? 걱정되네요.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녀는 일부러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어제 하신 말씀도 기억 못 하신대. 이거 진짜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 그때부터였어요. 집안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기 시작한 게 손주들이 할아버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할아버지 하며 달려왔는데 이젠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아들 준호는 아버지와 눈을 잘 안 마주쳤습니다. 뭔가 불편한 듯이. 그리고 며느리 수진과 사돈 말자만 유독 철수 씨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말했어요. 아버님, 내일 병원 같이 가요. 건강검진 받으러요. 난 멀쩡한데 무슨 병원이야? 아버님,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그냥 한 번만 가보는 거예요. 철수 씨는 마지못해 따라갔습니다. 병원에서 온갖 검사를 다 받았어요. MRI 혈액검사, 인지 기능검사.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의사 김민수는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환자분 뇌 MRI 깨끗하고요. 인지 기능 검사도 정상 범위입니다. 치매 소견은 전혀 없으세요. 그런데 수진이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선생님, 근데 집에선 정말 심해요. 아까 밥 먹었는데 또 먹었냐고 하시고, 화장실 갔다 온 것도 기억 못 하시고. 의사는 이상하다는 듯 철수 씨를 쳐다봤습니다. 환자분, 보호자 말씀이 맞으세요? 아니요, 나 멀쩡합니다. 이 사람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아버님, 왜 이러세요? 어제도 그러셨잖아요. 수지는 마치 정말 걱정되는 며느리처럼 연기했습니다. 의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일단 검사상으론 이상이 없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죠. 만약 증상이 계속되면 다시 오세요. 병원을 나오는데 수진이 철수 씨에게 속삭였어요. 아버님, 다음엔 좀 협조해 주세요. 제가 다 아버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철수 씨는 그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이 여자가 뭔가 꾸미고 있구나. 그날 밤 철수 씨는 아들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야, 내 마누라가 이상해. 자꾸 나한테 치매 있다고 하는데 나 멀쩡하거든. 준호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수진이가 왜 그러겠어요? 걱정돼서 그러는 거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아니야, 뭔가 이상하다니까. 아버지, 요즘 스트레스 받으세요? 나이 들면 좀 예민해질 수 있어요. 준호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듯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철수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진짜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밤 11시쯤이었어요. 철수 씨가 잠들려는데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수진과 사돈말자가 들어왔어요. 아버님, 일어나세요. 왜? 무슨 일이야? 요즘 아버님이 밤마다 배회하셔서 위험해요. 잠깐만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 배회 안 해. 하지만 두 여자는 철수 씨의 팔을 강제로 붙잡았습니다. 아버님, 가만히 계세요. 안 다치게 해드릴게요. 이게 무슨 짓이야? 나라고. 철수 씨는 저항했지만 70대 노인의 힘으로는 두 명을 당해낼 수 없었어요. 그들은 철수 씨를 질질 끌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층, 두 층, 세 층. 계속 내려가는데 공기가 점점 축축해지고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지하였습니다. 건물 맨 끝에 있는 창고. 원래 잡동사니를 보관하던 곳이었어요. 철컹. 문이 열리고 철수 씨는 안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수진아, 사돈. 이게 무슨 짓이야? 수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여기서 좀 계세요. 정신 차리실 때까지요. 정신? 내가 왜? 아버님, 치매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보호하는 거예요. 나 치매 없어. 병원에서도 정상이라고 했잖아. 말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병원 검사가 뭐가 중요해요? 보호자가 증상 있다고 하면 있는 거예요.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철컹. 문이 잠겼습니다. 그것도 바깥에서 쇠사슬로. 철수 씨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야, 문 열어. 당장 열어. 하지만 발소리는 멀어져 갔습니다. 철수 씨는 그제야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방은 3평 남짓, 창문은 나무 판자로 완전히 막혀 있고 환기구도 테이프로 봉쇄돼 있었어요. 전등은 하나 있었지만 스위치가 바깥에 있어서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방 한쪽엔 낡은 이불 하나, 플라스틱 물통 하나, 양동이 하나가 전부였어요. 철수 씨는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꿈이겠지. 꿈이야. 하지만 차가운 시멘트 바닥의 감촉은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첫날 밤 철수 씨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됐는지 밤인지조차 알 수 없었어요. 창문이 막혀 있어서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한참 뒤 문 밑으로 뭔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플라스틱 접시에 담긴 식은 밥과 김치 한 조각, 생수 한 병. 밥 드세요, 아버님.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철수 씨는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수진아, 제발 문 열어줘. 내가 뭘 잘못했니? 나 여기 있으면 죽어. 아버님 협조하세요. 서류에 도장만 찍으시면 바로 나가실 수 있어요. 무슨 서류? 성년후견 신청서요. 아버님 재산 관리를 저희가 하겠다는 거예요. 아버님 치매 있으시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나 치매 없다니까. 그럼 여기서 천천히 생각하세요. 시간 많으시니까.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철수 씨는 그날 밥을 먹지 않았어요. 억지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자 배고픔을 이길 수 없었어요. 식은 밥을 집어먹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왜 이런 꼴을. 3일째 되는 날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수진과 말자가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생각 정리되셨어요? 철수 씨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나 좀 나가게 해줘. 여기 있으면 죽을 것 같아. 그럼 여기 사인하세요. 수진이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성년후견 신청서, 부동산 명의 이전 동의서, 요양원 입소 동의서. 철수 씨는 서류를 보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게 목적이었구나. 안 해. 내가 미쳤나?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나가게 해. 철수 씨는 서류를 집어던졌습니다. 그러자 수진의 얼굴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버님, 끝까지 이러실 거예요? 당연하지. 이게 나한테 사기치는 거잖아. 말자가 낄낄 웃었습니다. 사돈어른 사기라뇨. 이건 보호예요. 아버님 치매 있으시니까 저희가 재산 관리해드리는 거죠. 나 치매 없다고. 수진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없으시다고요? 그럼 왜 여기 갇혀 계세요? 정상인이면 벌써 나갔겠죠. 근데 아버님은 스스로 여기 계시잖아요. 뭐? 스스로? 네. 아버님이 망상 증세로 밤마다 지하로 내려가셔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문을 잠근 거예요. 안전을 위해서요. 철수 씨는 경악했습니다. 너희들 미쳤구나. 수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생각 잘하세요. 누가 아버님 편일 것 같으세요? 준호는 승진 앞두고 있어서 아버님 문제로 시끄러워지는 거 싫어해요. 손주들은 제 말만 들어요. 이웃들은 아버님이 치매 있다고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관리소장, 그 사람한테 돈 먹였어요. 누가 아버님 말을 믿을 것 같으세요? 말자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사돈어른, 저희가 이거 얼마나 준비한 줄 아세요? 병원 기록도 있고 일기장도 있고 증인도 있어요. 법적으로 완벽해요. 아버님이 여기서 버티면 버틸수록 치매가 심하다는 증거만 쌓이는 거예요. 철수 씨는 그 순간 절망했습니다. 너희들이 사람이냐? 짐승이지. 수진이 비웃었습니다. 아버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세요? 재산 있으면 자식이 효자고 없으면 쓰레기예요. 아버님 건물만 월세가 1,000만 원씩 나오는데 그걸 왜 아버님 혼자 가지세요? 저희도 살아야죠. 이 나쁜 년들아. 철수 씨가 벌떡 일어나 달려들려고 했지만 말자가 밀쳐버렸어요. 철수 씨는 벽에 부딪혀 쓰러졌습니다. 아이고 사돈어른. 조심하세요. 나이 드신 분이 넘어지면 큰일 나요. 말자는 냉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수진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일주일 드릴게요. 그때까지 생각 안 바뀌시면 요양원 강제 입원시킬 거예요. 그것도 정신병동으로요. 거긴 정말 지옥이에요. 여기보다 훨씬 더. 철컹. 문이 다시 잠겼습니다. 철수 씨는 바닥에 쓰러진 채 울었습니다. 하느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그날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하루에 밥 한 끼, 물 한 병. 화장실은 양동이. 빛도 환기도 안 되는 지하방.
철수 씨의 몸은 점점 약해졌어요. 기침이 나기 시작했고 온몸이 쑤셨습니다. 5일째 되는 날, 철수 씨는 벽에 손톱을 세웠습니다. S, O, S. 손톱이 부러지고 피가 났지만 계속 긁었어요. 여기, 사람, 있어요. 이게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누군가 이 흔적을 발견해 주길. 그런데 그날 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이번엔 아들 준호까지 함께 왔습니다. 아버지, 준호야. 나 좀 여기서 꺼내줘. 준호는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까지 고집을 부리세요? 그냥 서류에 사인하시면 되잖아요. 준호야. 너도 한 패니. 한 패라니요. 아버지,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아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지금 승진 앞두고 있는데 아버지 재산 문제로 시끄러워지면 안 돼요. 회사에서 소문나면 저 잘려요. 철수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내가 내 아들이냐?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아버지, 과거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은 현실이 중요해요. 아버지 나이에 그 큰 재산 관리 못 하시잖아요. 저희한테 맡기세요. 맡기긴 뭘 맡겨. 너희들 다 빼앗으려는 거잖아.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나오시면 어쩔 수 없어요. 일주일 뒤에 후견인 신청 들어갑니다. 그럼 법적으로 아버지 재산은 저희 관리 아래 들어가요. 아버지가 동의 안 하셔도 돼요. 보호자 2명 이상 동의하면 가능하거든요. 수진이 냉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법 공부 좀 하셨어야죠. 요즘은 후견인 제도가 아주 잘 돼 있어요. 치매 환자 보호한답시고요. 저희는 그냥 그 제도 쓰는 거예요. 합법적으로요. 말자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사돈어른, 혹시 누가 구해주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도 몰라요. 저희가 위층에서 아버지는 요양원 계신다고 하면 끝이에요. 여기 온 줄 아는 사람 없어요. 철수 씨는 그 순간 모든 희망이 꺼지는 걸 느꼈습니다. 너희들 다 지옥 갈 거야. 준호가 문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냥 편하게 사세요. 요양원 가시면 밥도 잘 나오고 따뜻하고 좋아요. 왜 이렇게 고생하세요? 철컹. 문이 잠겼습니다. 철수 씨는 그날 밤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 죽으면 저 악당들이 이기는 거잖아요. 철수 씨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다행히 오래된 스마트워치가 있었어요. 배터리는 거의 없었지만 GPS는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 제자였던 김태우 변호사의 번호를 기억해냈어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간신히 문자를 보냈습니다. 태우야, 나 선생님이야. 내가 지금 도움이 필요해. 강남구 동번지 건물 지하에 갇혀 있어. 제발 도와줘. 전송. 그리고 곧 배터리가 꺼졌습니다. 철수 씨는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문자가 도착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틀이 지나도 3일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철수 씨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밥도 잘 못 먹고 물도 부족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째 되는 날, 수진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서류 대신 다른 걸 들고 왔어요. 주사기였습니다. 아버님,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요. 이거 맞으시면 진정되실 거예요. 그게 뭐야? 정신안정제요. 아버님, 요즘 너무 불안정하시니까요. 철수 씨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리 가. 날 죽일 셈이지. 죽이긴요. 그냥 진정시키는 거예요. 그럼 요양원 이송할 때 편하잖아요. 말자가 철수 씨를 붙잡았습니다. 사돈어른 가만히 계세요. 나라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철컹, 쾅. 바깥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수진과 말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문이 부서지며 경찰 2명이 들어왔고 뒤따라 젊은 남자가 뛰어들어왔어요. 선생님, 김태우 변호사였습니다. 철수 씨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태우야. 경찰은 즉시 수진과 말자를 제압했습니다. 2분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감금죄, 폭행죄 혐의입니다. 아니에요. 저희는 아버님을 보호하려고. 수진이 변명했지만 경찰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보호요? 쇠사슬로 묶고 주사까지 놓으려던 게 보호예요? 김태우 변호사가 철수 씨를 부축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구급차 불렀어요. 곧 와요. 철수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니? 선생님 문자 받았어요. GPS 좌표 확인하고 바로 경찰이랑 왔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해외 출장 중이어서 확인이 늦었어요. 진작 왔어야 했는데. 철수 씨는 김태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해서 철수 씨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그런데 위층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준호였습니다. 그는 들것에 실린 아버지를 보자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 이게 무슨... 제가 몰랐어요. 수진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철수 씨는 아들을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몰랐다고? 넌 3일 전에 여기 왔잖아. 승진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했잖아. 준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경찰이 노트북을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CCTV 확인했습니다. 이 남성분도 여러 번 지하 출입 기록 있네요. 같이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아니, 저는... 하지만 경찰은 이미 준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어요. 철수 씨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끝났다. 드디어 끝났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철수 씨는 병원에서 회복 중이었어요. 탈수, 영양실조, 피부 감염. 의사는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다고 말했습니다. 김태우 변호사가 병실로 찾아왔어요. 선생님 상태 어떠세요? 많이 나아졌어. 고맙다, 태우야. 선생님, 이제 법적 대응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 측에서 오히려 선생님을 치매 환자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뭐? 수진 씨 측 변호사가 어제 연락 왔어요. 피해자는 중증 치매 환자로 현실 인식 능력이 없다. 가족들은 환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를 취했을 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철수 씨는 치가 떨렸습니다. 저 악당들이 끝까지 그러겠다는 거구나. 하지만 선생님, 우리한테 증거가 있습니다. 김태우는 서류를 꺼냈어요. 첫째, 선생님 병원 검사 기록. MRI, 인지 기능 검사 모두 정상. 둘째, 스마트워치 GPS 기록. 일주일 내내 지하에 고정돼 있었어요. 셋째, CCTV. 가족들이 밤마다 지하 출입한 기록. 넷째, 벽에 새긴 SOS 흔적. 다섯째, 주사기. 경찰이 압수했는데 강력한 진정제더라고요. 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뭔데? 증인이 나타났어요. 증인? 네. 손녀 예진 씨가 경찰서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철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진이가? 네. 녹음 파일을 가지고 왔어요. 김태우가 핸드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진과 말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일주일만 더 버티면 돼. 후견인 신청 들어가면 법적으로 우리가 이긴 거야. 그래도 사돈 어른이 끝까지 안 들으면 어쩌려고. 그럼 진정제 놓고 요양원 보내. 정신병동으로.
거기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 이야, 내가 딸 잘 만났네. 월세 1,000만 원짜리 건물이 우리 거야.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준비했는데. 병원 기록 조작하고 일기장 쓰고 증인도 만들고. 철수 씨는 녹음을 듣는 내내 주먹을 떨었습니다. 예진이가. 이걸 어떻게. 예진 씨가 일부러 녹음한 거래요. 처음엔 정말 할아버지가 치매인 줄 알았대요. 근데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대요. 할아버지는 멀쩡한데 엄마가 자꾸 이상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몰래 확인했대요. 김태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예진 씨가 할아버지 스마트워치 위치 기록도 확인했고 관리실에서 전기 차단 기록도 받아왔어요. 그리고 엄마와 외할머니가 대화하는 거 몰래 녹음한 겁니다. 철수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예진이. 우리 예진이. 선생님, 예진 씨가 할아버지 면회 오고 싶다고 했는데 괜찮으세요? 그럼 당장 불러. 잠시 후 예진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20살 대학생.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할아버지. 예진아. 예진은 할아버지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할아버지가 그렇게 고생하시는 줄 몰랐어요. 아니야, 내가 날 구해줬잖아. 내가 아니었으면 난 정말 죽었을 거야. 할아버지, 저 엄마랑 절대 안 살 거예요. 어떻게 할아버지한테 그럴 수 있어요? 예진은 울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저 처음엔 정말 몰랐어요. 엄마가 할아버지는 치매 있으셔서 위험하다고 해서 믿었어요. 근데 뭔가 이상했어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전화하실 때는 멀쩡하신데 엄마는 자꾸 이상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확인해 봤어요. 할아버지 스마트워치 위치 보니까 계속 지하에만 있더라고요. 이상해서 관리실에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하 전기랑 환풍기가 꺼진 기록이 있더라고요. 누가 일부러 끈 거죠. 철수 씨는 손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다, 예진아. 정말 고맙다. 그리고 할아버지, 제가 엄마 서재에서 서류들 봤어요. 후견인 신청서, 부동산 명의 이전 계획서. 다 아빠 이름으로 돼 있더라고요. 아빠도 알고 있었어요. 철수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준호도. 내 아들도. 예진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절대 용서 안 할 거예요. 엄마도 외할머니도 아빠도. 법정에서 다 밝힐 거예요. 제가 증인으로 설 거예요. 김태우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이길 겁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해요. 상대 측은 변명할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철수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우야, 근데 저쪽에서 돈으로 어떻게든 하려고 하지 않을까? 염려 마세요. 이미 언론에도 제보했습니다. 내일 기사 나가요. 언론? 네. 명문가 며느리 시아버지 지하감금 사건. 이거 이미 SNS에서 난리예요. 지금 여론이 선생님 편이에요. 뉴스가 터졌습니다. 강남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는 70대 남성이 며느리와 사돈에게 일주일간 지하에 감금당한 충격적인 사건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정상적인 인지 능력을 가진 건강한 노인이었으나 가족들이 치매 환자로 몰아 재산을 편취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사 댓글란은 폭발했어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요? 70대 할아버지를 지하에 가뒀다고요? 며느리랑 사돈이 짜고 한 거네요. 손주도 증인으로 나선 거 보니까 진짜 악질이었나 봐요. 법으로 처벌해도 모자라요. 이런 인간들은 사회에서 매장돼야죠. 할아버지 너무 불쌍하다. 평생 모은 재산 때문에 가족한테 이런 일 당하시다니. 그래도 손녀가 구해줘서 다행이네요. 진짜 용감한 아이예요. 여론은 완전히 철수 씨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진 측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저희 의뢰인은 시아버지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를 취했을 뿐입니다. 시아버지는 중증 치매 환자로 밤마다 배회하시고 위험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가족들은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기자들이 쏟아내는 질문 공세에 말문이 막혔어요. 그럼 왜 병원 검사 기록에는 정상이라고 나와 있나요? 왜 지하 전기와 환풍기를 차단했나요? 쇠사슬로 문을 잠근 이유는 뭔가요? 주사기는 뭐였나요? 손녀가 제출한 녹음 파일에서 재산 빼앗는다는 대화가 나오던데요. 변호사는 땀을 뻘뻘 흘리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맥락이요? 녹음 파일 전문 다 공개됐는데요. 기자회견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여론만 더 악화됐어요. 변명 좀 보소. 저게 보호라고. 저런 변호사는 자격 박탈해야 돼요. 가해자 편드는 거 보니까 역겨워요. 수진 말자, 준호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형사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수진 씨, 시아버지를 왜 지하에 가뒀습니까? 저는 아버님 안전을 위해서. 안전이요? CCTV에 찍힌 거 봤는데 당신이 쇠사슬 채우고 자물쇠까지 잠그던데요. 그게 안전이에요? 아버님이 밤마다 나가시려고 해서. 그럼 왜 전기를 끊었어요? 환풍기를 막았어요? 곰팡이 핀 음식을 줬어요?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형사가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일주일만 더 버티면 돼. 후견인 신청 들어가면 법적으로 우리가 이긴 거야. 이게 뭡니까? 이게 보호예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오해요? 당신 시아버지 재산 빼앗으려고 계획한 거 다 나와 있는데요. 말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자 씨, 당신 빚이 5천만 원이죠? 네.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빚 때문에 사돈 재산 노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왜 녹음 파일에서 월세 1,000만 원짜리 건물이 우리 거라고 말했어요? 말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준호는 더 처참했습니다. 준호 씨, 당신은 아버지가 지하에 갇혀 있는 걸 알면서도 방치했죠? 제가 몰랐어요. CCTV에 당신이 지하 출입한 기록 있어요. 3일 전에 직접 내려가서 아버지 만나고 왔죠? 그건 그날 뭐라고 말했어요? 승진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했죠? 준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증인 진술에 따르면 당신이 후견인 신청 서류 작성하고 부동산 명의 이전 계획까지 세웠다던데요. 저는 정말 당신도 공범입니다. 감금방조죄, 재산 편취 미수. 세 사람 모두 구속 수감됐습니다. 드디어 재판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이 사건은 이미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상태였습니다. 검사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가정 분쟁이 아닙니다. 계획적이고 악질적인 노인 학대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일주일간 지하에 감금하고 곰팡이 핀 음식을 주고 전기와 환기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약물까지 주입하려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검사는 증거를 하나하나 제시했습니다. 첫째, 병원 검사 기록. 피해자는 정상적인 인지 능력을 가진 건강한 노인입니다. 치매 소견 전혀 없습니다. 둘째, 스마트워치 GPS 기록. 피해자는 일주일 동안 지하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셋째, CCTV. 피고인들이 밤마다 지하를 출입한 기록이 있습니다. 넷째, 전기 차단 기록. 피고인 수진이 관리실 카드로 지하 전기를 끊었습니다. 다섯째, 녹음 파일. 피고인들이 재산 편취를 모의한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여섯째, 벽에 새긴 SOS. 피해자가 손톱으로 긁은 흔적입니다.
7제 주사기. 강력한 진정제가 들어 있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이 정도면 확실하네. 저 악당들. 진짜 계획적이었구나. 변호인이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를 취했을 뿐입니다. 피해자는 밤마다 배회하시고. 하지만 재판장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변호인, 증거를 보십시오. 어떻게 이게 보호입니까? 쇠사슬, 전기차단, 진정제. 이건 명백한 감금이고 학대입니다. 변호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증인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증인, 손녀 예진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증인, 할아버지가 치매 환자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요. 할아버지는 멀쩡하셨어요. 제 이름도 다 기억하시고 대화도 정상이셨어요. 그럼 왜 어머니는 할아버지가 치매라고 말했습니까? 거짓말이었어요. 엄마는 할아버지 재산을 빼앗으려고 일부러 치매 환자로 만든 거예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증인, 녹음 파일은 어떻게 얻었습니까? 제가 몰래 녹음했어요. 엄마와 외할머니가 대화하는 거요.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엄마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직접 들으니까 확실했어요. 예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제 앞에선 할아버지 걱정된다고 했어요. 근데 외할머니랑 단둘이 있을 땐 재산 빼앗는다고 했어요. 너무 충격받았어요. 우리 엄마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게. 증인, 아버지 준호 씨도 알고 있었습니까? 네. 아빠 서재에서 서류 봤어요. 후견인 신청서, 부동산 명의 이전 계획서. 다 아빠 이름으로 돼 있었어요. 아빠도 공범이에요. 수진과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방청석에서는 동정의 눈길이 전혀 없었어요. 저런 걸 눈물이라고 흘리네. 지금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두 번째 증인, 이우춘자 씨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 피해자를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제가 쓰레기 버리러 지하 갔다가 신음소리를 들었어요. 처음엔 뭔가 했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사람 목소리더라고요. 살려주세요라고. 그래서요? 바로 관리실에 가서 말했어요. 그랬더니 관리소장님이 CCTV 확인하시더니 3층 세대에서 밤마다 지하 출입한 기록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증인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 할아버지는 거기서 돌아가셨을 거예요. 춘자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세 번째 증인 김태우 변호사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 피해자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저는 피해자 철수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으로 계실 때 제가 학생이었어요. 피해자가 어떻게 연락했습니까? 문자 한 통을 보내셨어요. 저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근데 GPS 좌표를 확인해 보니까 진짜 지하에 고정돼 있더라고요. 바로 경찰 신고하고 달려갔습니다. 현장 상황은 어땠습니까? 문을 부수고 들어갔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70대 노인분이 벽에 기대 쓰러져 계셨어요. 방 안은 악취와 곰팡이로 가득했고 벽에는 손톱으로 긁은 SOS 흔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피고인들이 주사를 놓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주사까지. 정말 악질이네.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요. 마지막으로 피해자 철수 씨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해자분 진술하시겠습니까? 철수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재판장님. 저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교장 월급으로 건물 하나 장만하고 아들 대기업 보내고 손주들 교육비 대고 제 인생은 다 가족을 위한 거였어요. 철수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 절 지하에 가뒀습니다. 쇠사슬로 묶고 곰팡이 핀 밥을 주고 전기를 끊고.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 재산을 지키려고 한 게 잘못입니까? 피해자분, 그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죽고 싶었습니다. 정말로요. 이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근데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 죽으면 저 악당들이 이기는 거잖아요. 철수 씨는 수진과 준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희들한테 묻고 싶다. 나한테 왜 그랬니? 내가 너희한테 뭘 잘못했니? 돈이 그렇게 중요했니? 사람보다. 수진과 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철수 씨는 방청석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노인도 사람입니다. 재산이 아니에요. 만약 주변에 이상한 일을 겪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제발 한 번만 더 관심 가져주세요. 저처럼 손녀가 없었다면 저는 거기서 죽었을 겁니다. 방청석은 조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피해자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변론이 끝나고 재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건은 매우 심각한 노인 학대 사례입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재산을 편취하려 했으며 심지어 정신과 약물까지 주입하려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재판장은 서류를 넘기며 계속 말했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은 이 범죄를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병원 기록을 조작하고 허위 일기를 작성하고 후견인 제도를 악용하려 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노인 보호 시스템을 악용한 것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재판장님 말씀이 맞아요. 제대로 처벌해 주세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수진 감금죄, 폭행죄, 재산 편취 미수, 노인 학대 특례법 위반.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 돼요. 재판장님. 저는. 하지만 재판장은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피고인 말자 감금 공동정범, 재산 편취 미수, 노인 학대 특례법 위반. 징역 6년을 선고합니다. 말자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피고인 준호, 감금 방조, 재산 편취 미수 공모.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준호는 고개를 떨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철수 씨는 아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들의 범죄 수익 환수를 명합니다. 피해자에게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들이 관여한 모든 재산 거래는 무효로 합니다. 쾅! 판결이 끝났습니다. 방청석에서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잘했어요. 사이다다. 이 정도는 받아야죠. 수진과 말자는 법정 경위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준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지는 할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이겼어요. 우리 이겼어요. 철수 씨는 손녀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예진아. 내가 없었으면. 김태우 변호사도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태우야. 내가 제자여서 정말 다행이다. 판결 직후 언론은 난리가 났습니다. 지하감금 며느리 사돈의 징역형. 법원 노인 학대 엄벌. 손녀의 용기가 할아버지 구했다. 감동의 재판. 후견인 제도 악용 시도. 법 허점 드러나. 철수 씨는 예진과 함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더 이상 큰 건물에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곳엔 너무 나쁜 기억만 남아 있었으니까요.
김태우 변호사의 도움으로 철수 씨는 모든 재산을 신탁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내 재산은 손녀 예진에게 50%, 노인 학대 피해자 지원 재단에 50% 기부한다. 아들 준호에게는 1원도 주지 않는다. 예진은 처음엔 거절했어요. 할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그냥 할아버지랑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하지만 철수 씨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예진아, 내가 날 구해줬잖아. 내가 아니었으면 나 진짜 죽었어. 이건 내 감사의 마음이야. 예진은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할아버지, 저 이 돈으로 좋은 일 할게요. 할아버지 같은 분들을 돕는 일이요. 철수 씨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착하다. 우리 예진이. 어느 날 철수 씨는 예진과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을 걷다가 예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아빠한테 화 많이 나세요? 철수 씨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화나지. 당연히 화나지. 근데 예진아, 더 슬픈 건 내가 아들을 그렇게 키웠다는 거야. 할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도 있어. 나는 준호한테 돈만 주면 된다고 생각했어. 사랑은 안 줬어. 대화도 안 했고. 그냥 공부해라, 돈 벌어라 그것만 가르쳤지. 그렇게 키운 애가 결국 돈만 보는 사람이 된 거야. 예진은 할아버지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그래도 할아버지는 저한테 정말 좋은 할아버지셨어요. 저한테는 사랑을 많이 주셨잖아요. 철수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예진아. 내가 내 곁에 있어줘서 정말 고맙다. 둘은 한참을 걸었습니다. 그러다 벤치에 앉아 쉬는데 예진이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 결심했어요. 뭘? 저 법대 갈 거예요. 그리고 변호사 돼서 할아버지 같은 분들 도울 거예요. 철수 씨는 놀랐습니다. 법대? 너 경영학과였잖아. 바꿀 거예요. 이번 일 겪으면서 생각했어요. 세상에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런데 도움받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을 돕고 싶어요. 철수 씨는 손녀를 꼭 안았습니다. 예진아, 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내 손녀여서 정말 다행이야. 할아버지, 저야말로 할아버지 손녀여서 행복해요. 감옥에 갇힌 수진, 말자, 준호. 수진은 매일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돈이 그렇게 중요했을까? 말자도 마찬가지였어요. 도박만 안 했어도, 빚만 없었어도. 하지만 가장 비참한 건 준호였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에게 여러 번 편지를 썼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철수 씨는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모두 반송됐어요. 준호는 매일 울었습니다. 나는 왜 그랬을까? 승진이 뭐가 중요해? 아버지를. 그리고 준호는 회사에서도 잘렸습니다. 노인 학대 가해자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회사는 즉시 해고 통보를 했어요. 준호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아버지, 딸, 직장, 명예. 전부. 어느 날 감옥에서 준호는 다른 수감자에게 말했어요. 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걸 잃었어. 아버지를. 그래도 나중에 화해할 수 있지 않아?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버지는 날 용서 안 하실 거야. 당연해. 나도 날 용서 못하니까.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시작됐어요. 국회에서 노인 학대 방지법이 강화됐습니다. 후견인 신청 시 반드시 독립적인 의사 2명 이상의 진단을 받아야 하며 피후견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가족에 의한 노인 학대는 일반 학대보다 2배 가중 처벌한다.
노인 학대 신고 시 경찰은 반드시 48시간 이내 현장 확인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전국 각지에 노인 학대 피해자 지원센터가 만들어졌어요. 철수 씨의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철수 씨는 여러 강연회에 초청됐어요. 여러분, 노인 학대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저는 명문가, 고급 아파트, 건물주였습니다. 그런데도 제 가족한테 그런 일을 당했어요. 이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만약 주변에 이상한 징후가 보이면 외면하지 마세요. 관심이 생명을 구합니다. 저는 이웃춘자 씨와 손녀 예진이 덕분에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강연이 끝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철수 씨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그 고통을 이겨내시다니. 저도 우리 부모님 잘 챙겨야겠어요. 이런 강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철수 씨는 그럴 때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렇게라도 제 경험이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철수 씨는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어요. 환자분 6개월 정도 남으셨습니다. 철수 씨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예진은 학교를 휴학하고 할아버지를 간호했어요. 예진아, 학교 가야지. 난 괜찮아. 싫어요. 저 할아버지랑 있을 거예요. 철수 씨는 손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예진아, 고맙다.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빛내줘서. 할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할아버지는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어느 날 철수 씨가 예진을 불렀습니다. 예진아,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할게. 네, 할아버지. 뭐든지 말씀하세요. 준호. 내 아빠. 한 번만 만나게 해줄래? 예진은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정말요? 그 사람을. 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알아. 준호가 나한테 끔찍한 짓을 했다는 거. 근데 그래도 내 아들이야.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고 싶어. 예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너무 착하세요. 일주일 뒤 준호가 교도소에서 일시 석방됐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보자 준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철수 씨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아버지, 저는 정말 최악의 아들이었어요. 아버지한테 그렇게 끔찍한 짓을 하다니. 저는 사람도 아니에요. 준호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철수 씨는 한참을 아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야, 나는 너를 용서한다. 나는 너를 용서해. 근데 너는 너 자신을 용서해야 해. 그게 더 어려운 일이야. 준호는 더욱 격하게 울었습니다. 아버지. 철수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준호야, 나가면 사람답게 살아라. 돈보다 사람이 중요한 거야. 그걸 잊지 마라. 네, 아버지. 준호는 아버지 손을 꽉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철수 씨는 예진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할아버지. 안 돼. 가지 마세요. 하지만 철수 씨의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진의 손을 꽉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예진아, 고맙다. 내가 내 손녀여서 정말 행복했어. 그리고 철수 씨는 영원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예전 제자들, 이웃들, 노인 학대 피해자들, 그리고 철수 씨의 강연을 들었던 사람들. 모두가 철수 씨를 애도했어요. 예진은 영정 앞에서 조사를 읽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의 손녀로 태어난 게 정말 자랑스러워요. 할아버지는 저에게 용기를 가르쳐 주셨어요. 정의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할아버지가 겪으신 고통은 정말 끔찍했지만 그 고통이 헛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법이 바뀌었고 많은 분들이 구해졌어요. 할아버지는 영웅이세요. 저는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더 많은 분들을 도울 거예요. 변호사가 돼서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정의를 찾을 수 있게 도울 거예요. 약속할게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예지는 울먹이며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준호도 왔습니다. 교도관의 인솔하에. 준호는 아버지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울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준호를 차갑게 쳐다봤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예지는 할아버지 유언장을 공개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재산의 50%를 저에게, 50%를 노인 학대 피해자 지원 재단에 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은 이거였어요. 예지는 유언장을 읽었습니다. 나는 끔찍한 일을 겪었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노인 학대의 심각성을 알게 됐고 법이 바뀌었고 많은 분들이 구해졌으니까. 내 고통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예진아, 너는 내 자랑이다. 내가 변호사가 돼서 더 많은 분들을 도와주길 바란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주길 바란다. 노인도 사람이라고. 재산이 아니라고. 관심이 생명을 구한다고. 준호야, 너를 용서한다. 하지만 너는 내 죄를 평생 기억하고 속죄하며 살아라.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께 가족을 소중히 하세요. 돈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유언장을 읽는 내내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지는 정말로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정의법률사무소를 차렸어요. 노인 학대 피해자 전문 변호사로. 사무실 벽에는 할아버지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잘 보세요. 제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지는 매일 상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의법률사무소입니다. 변호사님, 저희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학대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금 바로 만나요. 예지는 5년 동안 수백 명의 노인 학대 피해자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매번 이겼어요. 사람들은 예진을 노인 학대의 천사라고 불렀습니다. 준호는 출소 후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다시 갈 수 없었어요. 작은 회사에서 말단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월급의 절반을 노인 학대 피해자 지원 재단에 기부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입니다. 준호는 매년 아버지 기일에 묘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는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수진과 말자는 출소 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견디지 못하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노인 학대 가해자라는 낙인은 평생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국 사회는 변했습니다. 노인 학대 신고가 10배 증가했고 법 집행이 강화됐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구해졌어요. 철수 씨의 사건은 교과서에도 실렸습니다. 노인 인권의 중요성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 어느 날 예지는 할아버지 묘 앞에 섰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또 한 분 구했어요. 80대 할머니였는데 아들한테 감금당하고 계셨대요. 제가 법정에서 이겼어요. 할머니가 저한테 고맙다고 우시더라고요. 예지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왜 그 고통을 견뎌내셨는지.
할아버지가 포기하지 않으셨던 이유가 뭔지. 할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거죠. 할아버지의 고통이 누군가를 구할 수 있다는 걸.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예진은 할아버지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예진은 이제 30살이 됐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노인 인권 변호사가 됐어요. 그리고 철수재단을 설립했습니다. 할아버지 이름을 딴 재단이었어요. 재단 로비에는 거대한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예진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할아버지 보세요. 우리 재단이 이렇게 커졌어요. 철수재단은 매년 수천 명의 노인 학대 피해자를 돕고 있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 긴급보호, 심리치료, 재활지원. 모든 것을 제공했어요. 그리고 예진은 학교를 찾아다니며 강연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20살 때 결정을 했어요. 엄마를 고발하는 결정이요.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어요. 근데 알아요.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기도 했어요. 학생들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가족이라고 무조건 편들면 안 돼요. 잘못은 잘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외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저처럼요.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지금도 엄마를 용서 못하세요? 예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어려워요. 근데 알아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천천히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 용서해야 마음이 편하다고.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연 후 예진은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에는 새로운 의뢰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85세 할머니 아들에게 재산 편취당함. 73세 할아버지 요양원에서 학대당함. 80세 할머니 며느리에게 폭행당함. 예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많구나. 하지만 곧 다짐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한 분 한 분 전부 다요. 예진은 첫 번째 의뢰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김할머니시죠? 예진 변호사입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 밤 예진은 할아버지 사진 앞에 섰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열심히 일했어요. 할머니 3분 도와드렸고 법정에서도 이겼어요. 할아버지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아요. 예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행복해요. 제가 하는 일이 의미 있다는 게 느껴져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남겨주신 유산이 이거였구나. 이제 알 것 같아요. 돈이 아니라 이 사명감이요. 사진 속 할아버지도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예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의 별이 하나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계세요? 저 잘 보고 계시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 마치 할아버지가 그래, 잘하고 있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예진은 눈물을 닦으며 다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평생 이 일 할 거예요. 할아버지 같은 분들을 위해서요. 그게 제 사명이에요. 약속할게요. 그리고 예진은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 다음 의뢰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싸워야 할 싸움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정말 화나고 슬프고 그러면서도 마지막엔 희망이 보이지 않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철수 씨 같은 분들이 고통받고 계십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매년 약 6천 건 이상의 노인 학대 사건이 신고되고 있고 그중 60%가 가족에 의한 학대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신고되지 않은 사건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만약 주변에 이런 징후가 보이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외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진처럼 용기를 내주세요. 춘자 씨처럼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노인도 사람입니다. 재산이 아닙니다. 가족이라고 무조건 편들면 안 됩니다. 잘못은 잘못입니다. 침묵은 방조입니다. 목소리를 내주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예진처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위치라면 용기를 내주세요. 어렵습니다. 가족을 고발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잘못된 걸 바로잡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이 조금이라도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